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통을 덜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결혼 30년 차. 솔직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우린 부부가 아니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깨어보니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이 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다른 방을 써요. 언제부터였더라? 정확한 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다정하게 살을 부대끼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신혼 생활을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을 전쟁처럼 하지만 온 힘을 다해 키워내고 서로 지친 얼굴을 보며 슬며시 미소 짓던 때가.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마치 전생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주 싸우느냐고요? 아니요. 이젠 싸우지도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싸우는 게 나을 텐데. 그냥 침묵이 더 쌓여요. 괜히 건드리면 더 멀어진다는 생각이 저를 올감했거든요. 처음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요즘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고 할 때 저는 그걸 받아줬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면 더 힘들 거라고, 남편이라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집안일도 언제부턴가 아내가 손을 놨어요. 처음엔 피곤해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밥은 각자 챙겨 먹고 빨래는 각자 합니다. 청소도 그렇고요. 제 옷 개기는 건 제 몫이죠. 집 안에서 우린 완벽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깊이 있는 종류의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무슨 사랑이니 그리움이니를 타령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훨씬 어린 세대들 것이라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감, 그런 건 벌써 오래전에 접어뒀고요. 애당초 남편으로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건 죽음 같은 거예요. 하지만 죽음처럼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괴로운 거고요. 아내가 서운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도 서운했습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 왜냐하면 제가 먼저 손을 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침묵으로 변할 때 저는 반대로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우린 끝났지만 무너진 건 아니라고 믿고 싶은 상태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그런 건 업무적 것뿐이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수십 년을 살 수 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에요. 부부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도 이 거대한 집 안에서 계속 숨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제 친구들은 제게 술도 좀 마시고 취미도 가져봐 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썼고 골프도 치고 주말에 등산도 다녔어요. 강아지를 데려와 산책도 했고.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거대한 공간 안에 저 혼자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다른 방에 있어도, 옆방에 있어도, 집 안에 있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10년을.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2년 전부터였나요? 아니, 정확한 타이밍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어느 날 깨어보니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다는 것뿐. 처음엔 의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갔다더군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스스로를 진단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한숨이 나왔어요. 왜 그 말을 들으니까 답답했을까요? 아, 알겠어요. 그건 모든 걸 정당화해주는 말이었거든. 갱년기라는 단어 하나로 아내의 모든 변화가 설명되고 일반화되고 용인됐으니까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왔어요. 동그란 약, 타원형 약, 알록달록한 약들. 아내는 매일 아침 약을 먹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마치 이 약들이 그녀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거라고 믿는 듯이. 하지만 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해줬어요.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아내의 얼굴이 멍해졌습니다. 표정이라는 게 사라진 듯한 그런 표정.
밤마다 한숨이 흘렀어요. 자기 전에, 아침에 깬 직후에도. 그 한숨은 마치 누군가 그녀의 가슴에서 공기를 빨아내고 있는 듯 했어요. 말을 걸면 피곤해 라고만 했습니다. 더 깊이 물어보려 하면 말하기 싫어 라고 돌려 세웠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감정 교류. 그런 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신혼 때 아내가 보여줬던 작은 미소, 제 농담에 웃던 모습, 제 얼굴을 봤을 때 보이던 그 생기, 그런 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마주침을 피하는 눈빛뿐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에 띈 건 옷이었어요. 아내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메이크업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여자였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입은 옷이 달라졌어요. 짙은 녹색. 아내는 절대 녹색을 안 입는 여자였습니다. 내 피부톤에 안 맞아라며 수십 년을 피해왔어요. 근데 그날은 그 녹색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잘 어울리게. 새 옷 샀어? 물었어요. 좀 다른 색도 시도해 보려고. 그 말이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한두 벌이 아니었어요. 주마다 새로운 옷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백이 자주 보였어요. 색깔이 살아있는 옷들, 실루엣이 몸을 좀 더 드러내는 옷들, 아내의 옷장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화장도 달라졌어요. 저는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씻고 간단한 기초 화장만 하는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처음엔 모르는 척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계속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섀도우, 회색 톤의 아이섀도우가 아내의 눈 위에 살짝 펴졌어요. 그리고 검은색 아이라이너. 안경 속에서 보이지 않을 법한데도 아내는 아이라이너를 그었어요. 마스카라까지. 입술에는 립스틱, 산호두색.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주황빛이 도는 색이었나요? 여기가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내의 입술에 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색이 예쁜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예쁜 줄 몰랐어요. 아, 아니지. 알고 있었어요. 신혼 때는 정말 예뻤으니까. 하지만 그 예쁨이 시간에 따라 희미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요. 남편도 아내도 다 그렇게 변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시 예뻐지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의도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향수도 있었어요. 자기 전에 아내가 향수를 뿌렸어요. 집 안에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게 가장 이상했어요. 왜 집에만 있는데 향수를 하니? 어디 가니? 안 가. 그냥 기분이 좀. 뭐 기분이 좋아? 물었어요. 그 말투가 너무 밋밋했나 봐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운동이 시작됐어요. 요가 클래스라고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주 2회, 저녁 시간, 월요일과 목요일,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요했어요. 운동하고 목욕까지 하고 오는 거라고 했죠. 저는 그것도 이해했어요. 여자들은 그 나이대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호르몬 변화에 맞춰 신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읽은 기사도 있었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체형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아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3개월 뒤 필라테스로 바뀌었어요. 요가가 좀 심심해서 필라테스가 더 효과 있대. 같은 시간대, 같은 빈도,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갑자기 수요일도 추가됐어요. 주 3회,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났을 때 PT 등록이라더군요. 개인 트레이닝, PT. 아내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꺼냈더라. 허리가 안 좋잖아. 한 번에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 월급으로 충분해.
내 돈이니까. 그 말이 꽂혔어요. 내 돈이니까. 아내가 처음으로 재정 독립을 말했어요. 평생을 함께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우린 항상 우리 돈이라고 했는데 PT는 1대1이었어요. 개인 트레이너. 아내가 그 트레이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마치 그게 중요한 호칭이라는 듯이. 처음엔 그 트레이너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아내가 말하지 않았거든. 그냥 PT 다녀왔어 라고만 했죠. 하지만 계속 가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운 운동법을 가르쳐 주셨어. 선생님께서 내 자세를 많이 교정해 주셨어. 선생님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점점 더 자주 거울을 봤어요. 몸 전체를 보는 거였어요. 옆으로 비춰보고, 뒤로 돌아보고, 자세를 이렇게 펴봤다가 저렇게 펴봤다가, 마치 자신의 몸이 새로운 것처럼, 발견할 거리가 있는 것처럼,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체형이 좀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물었어요. 나는 거기에, 응, 좀 더 탄탄해 보여.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맞는 답변이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살을 빼고 있었어요. 근육도 생기고 있었어요. 자세도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변화였으니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위한 변화라면 아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거든. 우리 부부는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나갔잖아요.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가꿀 이유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답변을 받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아내의 외출이 늘어났어요. 나 운동하고 올게. 이제는 주 4회가 됐어요. 월, 수, 목, 금. 거의 대부분의 저녁을 아내는 집 밖에서 보냈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저녁을 받고, 혼자 밤을 견뎌냈어요. 강아지가 유일한 동료였어요. 이 강아지는 아내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제가 가져온 거였죠. 집이 너무 조용하고 외로워서 아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 책임이야 라고만 했죠. 그래서 강아지는 제 강아지가 됐어요. 강아지가 자라면서 이 집의 유일한 온기는 그 동물이 되어갔어요. 아침에 저를 봤을 때의 기쁨, 제 옷을 물어뜯을 때의 애정, 함께 산책할 때의 신뢰. 그 모든 게 제겐 하나의 증명이었어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증명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입니다. 정확히는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강아지가 우는 소리, 그것도 아파하는 목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강아지가 거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구토를 하고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박차고 나오는 듯한 절박한 움직임으로. 그리고 그 뒤에 경련. 저는 강아지를 안았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생명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내를 깨웠어요. 강아지가 이상하다고요.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좀 다녀와. 잠을 깨지 않은 듯한 목소리. 마치 반복된 대사처럼 나온 말.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강아지가 경련을. 당신이 좀 다녀와. 나 피곤해.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동시에 아내의 숨이 다시 깊어졌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새벽, 내 아내가 내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침대에 누워 있었던 그 모습. 강아지가 죽어갈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좀 다녀와 라고 던진 그 말. 제 손에는 죽어가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 손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에 24시간 동물 응급실이 있을 리 없었지만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응급실이 존재한다는 걸 이 순간 알게 됐어요.
강아지를 안고 뛰어갔어요. 새벽 눈과 마주쳤어요. 도로에 사람은 없었고 신호등만 깜빡거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강아지가 더 시들어 있었어요. 의료진이 강아지를 받아갔어요.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백색의 문. 저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새벽 대기실. 거기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형광등만 계속 깜박거렸어요. 그리고 빗소리. 밤새 계속 비가 내렸더라고요. 새벽비. 그 빗소리가 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자고 있었어요. 밤새 자고 있을 저 도시의 사람들, 저 도시의 가족들,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 누군가의 옆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부부는 부부대로, 자식은 부모 곁에서 그렇게. 그런데 나는 이 집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픈 강아지를 앞에 두고도 아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메시지였는지를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저 여자에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것보다도 나는 저 여자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30년 동안 나는 저 여자의 세계에서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져 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나를 지우는 대신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다른 세계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내의 세계 안에 있었고 나는 밖에 있었어요. 강아지는 회복했어요. 의사는 음식 때문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진단은 흐릿했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살아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 귀가 후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강아지 어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응급실 비용이 얼마였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앞으로 뭘 먹어야 하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제 결심을 만들었어요. 펫캠을 샀습니다. 실제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낮에 집이 비었을 때 강아지가 혼자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강아지가 쓰러지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쩌지? 혹시 또 경련이 일어나면?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아이를 키울 때 베이비캠을 다는 것처럼 이건 부모로서의 책임이었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싫어할 게 뻔했거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남편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오해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설치했습니다. 펫캠은 거실에 설치했어요. 현관이 잘 보이는 위치에, 강아지도 보이고 강아지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이 보이는 위치에, 그리고 제 휴대폰에 앱을 깔았어요. 회사에서도 강아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번씩 펫캠을 켜서 요즘 잘 있네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저는 처음엔 그 펫캠을 봤어요. 회사에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점심 먹고 복도에서 쉬고 있을 때 동료들은 거의 다 밖에 나가고 저만 복도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켰어요. 이제 습관이 된 동작. 펫캠 앱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거실이 보였어요. 일반적인 거실. 우리 집의 거실. 소파, 티테이블, 벽에 붙은 시계. 창밖으로는 낮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강아지는 소파 위에 누워 있었어요. 평화로운 장면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불과 5초 뒤, 현관 열리는 소리, 카메라는 음성도 함께 녹음했거든요. 그 열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아내는 운동을 하러 간 거 아닌가. 화면에 누군가의 발이 들어왔어요. 운동화, 남자의 운동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남편 언제 오는데요? 그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 아직 오려면 멀었어. 아내가 나타났어요. 화면에 아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하던 얼굴이 아니었거든. 웃음이 있었어요. 입가에 떠 있는 웃음. 눈이 반짝였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본 적 없는 그 눈의 광채가. 소파에 앉아도 돼요.
물론이죠.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 목소리로 아내가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움직였어요. 화면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젊은 남자였어요. 운동복을 입고 화면으로만 봐도 몸이 탄탄해 보였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PT 강사, 내가 모르는 남자, 아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아내와 남자가 소파에 앉았어요. 거리가 가까웠어요.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의 거리. 화면이 흐릿했어요. 아, 핸드폰이 흔들려서 내 손이 떨렸구나. 그래, 나는 그때 알았어요. 내 손이 떨렸다는 것을.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아내가 웃었어요. 신혼 때 제가 아내를 봤을 때 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저한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표정이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내가 말했어요. 덕분이라니. 저는 그냥 운동만 도와드릴 뿐인데요. 남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도 웃음과 함께였어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게 몇 초였을까요? 혹은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아직 운동이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도와주세요. 아내의 말에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세를 이렇게 해봐요. 허리에 힘을 줘야 해. 남자가 아내의 등을 살짝 만졌어요. 손가락이 아내의 옷을 통해 닿았어요. 아내가 몸을 돌렸어요. 남자를 향해 둘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아내의 얼굴이 남자의 얼굴 쪽으로 향했어요. 거의 닿을 정도로. 이렇게요? 아내가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화면 밖으로도 느껴지는 야릇한 공기. 옷 벗고 제대로 운동할까요? 하여튼 엉큼하다니까. 남자가 웃었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아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듯이 만지면서 아내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팔을 남자의 목 뒤로 감았어요. 키스, 격렬한 키스였어요. 우리 집 소파에서 매일 내가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그 거실의 소파에서 아내가 젊은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금소금이 났어요. 직장 동료가 뒤돌아봤어요. 뭐 해? 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아내가 외간 남자와 키스를 하는 걸 목격했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홀린 듯 다시 화면을 봤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계속 거실이 보였어요. 강아지는 거실 구석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둘은 여전히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상의를 벗고 있었어요. 근육질의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아내의 옷도 거의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무방비하게 남자의 입술이 아내의 목 쪽으로 내려갔어요.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아주 기분이 좋다는 듯 몽롱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내는 자기 목에 손을 대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그 남자가 남긴 목자국을 만지며 웃었어요. 마치 그게 어떤 증거처럼, 누군가의 증거처럼. 남자가 일어났어요. 아내도 함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깍지 끼운 그런 방식으로 남자가 아내의 머리를 쓸어 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화면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끌 수가 없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거든. 그 다음 둘은 침실로 향했어요. 거실 팩캠에서 침실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을 상상해야만 했어요. 내 아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상상이 죽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거기서 무언가를 했어요. 저는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아내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본 적 없는 그런 기쁨으로 동료가 또 봤어요. 제 얼굴을 과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좀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는지, 내 눈이 얼마나 멍했는지, 화장실에서 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왔는지 소리가 나왔는지, 다만 가슴이 움직인다는 걸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내 가슴팍을 손으로 뚫고 들어가서 뭔가를 꺼내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을 뱉었지만 대답도 듣지 않고 뛰어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신호를 제대로 못 봤어요. 단지 팩캠 앱만 켜진 채로 가는 길 내내 30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신혼 때 아내의 모습, 그때 아내가 진짜 웃던 모습,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여행을 다니던 때, 그리고 그 모든 게 옅어지던 때. 그런데 지금 내 핸드폰 화면에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본 것보다 더 살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모습이 내가 아닌 누군가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상상으로 그 장면을 봐요. 아내가 남자 위로 올라갔어요. 어둠 속에서 그 실루엣을 봤어요. 아내의 몸이 남자의 몸과 겹쳤어요. 둘이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느렸어요. 마치 시간을 느리고 싶다는 듯이 아내의 숨이 거거려졌어요. 남자의 손이 아내의 등을 훑었어요. 아내가 남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우, 준우. 그 이름을 반복했어요. 마치 주문처럼.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내려놨어요. 다시 들었어요. 내 손이 내 것 같지 않았어요.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현실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모를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건 더 못 견디겠어요. 결국 나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현관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침실에서 아내의 외침이 들렸어요. 고음의 비명 같은 그 소리. 잠깐! 남자도 뭔가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침실이 보였어요.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오후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어요. 마치 저녁인 것처럼 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그 1초 안에 내가 본 것들, 침대, 우리의 침대, 그리고 침대 위에 둘이 누워 있었어요. 벗겨진 상태로 아내가 얼굴을 살짝 돌렸어요. 남자의 가슴에서 떨어져 내가 보이지 않는 각도로. 하지만 난 아내의 목을 봤어요. 목에 빨간 자국이 있었어요. 키스 자국. 아니, 자국들 여러 개. 침대 옆 나이트 스탠드 위에는 남자의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 비싼 시계, 내가 입는 가격대의 몇 배는 되는 그런 시계.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의 팬티가 놓여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입고 있던 그것, 벗겨진 상태로. 아내는 남자의 팔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남자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신이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 누군데? 저는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이 남편이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침대에 몸을 구부리고 옷을 집으려고. 준우, 옷 입어. 아내가 남자에게 말했어요. 그 이름을 또 불렀어요. 준호. 내 손이 나이트 스탠드를 집었어요. 아내가 외쳤어요. 나이트 스탠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불이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 내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광기였어요. 침실 벽에 액자를 집었어요. 우리 가족이 찍힌 사진, 신혼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 액자를 벽에 내팽개쳤어요. 유리가 깨졌어요. 크게.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내가 외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옷을 급히 찾고 있었어요. 남자도 일어났어요. 잠깐. 이건 남자가 말했어요. 뭐가 잠깐이야?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손에 닥치는 대로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것들을 침대 위로 내팽개쳤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드레스룸의 옷장을 집었어요. 아내가 새로 산 옷들이 있는 그 옷장, PT를 다니면서 입으려던 옷들, 그 옷장을 넘어뜨리려 했어요. 제발, 아내가 나를 잡으려고 했어요. 손 떼! 나는 그녀를 밀쳤어요. 침대 쪽으로, 남자 쪽으로 거울을 집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봤던 그 거울, 자기 몸을 확인했던 거울, 그 거울을 벽에 집어던졌어요. 깨지는 소리, 크고 길고 끔찍한 그 소리. 제발, 제발, 제발.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손이 떨려서 못 입고 있었어요. 남자는 이건 설명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반쯤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베개를 집었어요. 그리고 내팽개쳤어요.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침대보도 집었어요. 끌어당겼어요. 모든 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만해.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만.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울음이었어요. 분노의 울음, 절망의 울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밀어 떨어뜨렸어요. 책, 시계, 안경, 모든 게 떨어졌어요. 옷장에 옷을 집어 던졌어요. 침대 위로, 바닥으로, 아무 곳으로든. 남자가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했어요. 당신 이 자식. 나는 남자에게 소리쳤어요. 아, 미안합니다. 남자가 후퇴했어요. 침대 끝으로 나와의 거리를 멀리하려고. 30년이야. 나는 외쳤어요. 침실 벽에 쏟아붓듯이. 30년을 함께 했어. 이 집에서, 이 침대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몸을 웅크렸어요. 거울 조각, 바닥에 거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봤어요. 깨진 거울의 조각들, 그 조각들에 비친 내 모습, 흩어진 모습, 부서진 모습. 30년이. 나는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침실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침실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뒤집어진 옷장, 깨진 거울, 흩어진 옷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 그리고 침대 위에 둘.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남자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서둘러, 마치 빨리 나가고 싶다는 듯이. 이 집을 나가. 나는 말했어요.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입이 움직였어요. 지금 당장. 남자가 침실을 나갔어요. 뛰다시피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그 다음 멀어지는 소리. 나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침대 위에서 울고 있었어요. 침실은 전쟁터였어요. 깨진 유리, 흩어진 옷, 부서진 가구, 그리고 30년의 결혼이 산산조각난 모습. 내가 뭘 했는지도, 내가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었어요.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손가락이 제 것 같지 않아 입지 못했어요. 침대 위에서, 깨진 침실에서, 홀로. 나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아내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멀리서, 마치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울음. 침실의 나이트 스탠드 위에는 여전히 남자의 시계가 떨어진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팬티도 깨진 유리 위에. 그것들이 내 인생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최후의 것들이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을 증명하는 분노는 나중에 왔어요. 처음 온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굴욕이었어요. 아, 정확하게는 수치였어요. 그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내 집에서 내가 선택한 소파에서 내 아내가 남자와 함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5분, 10분, 30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강아지는 내 옆에서 움츠리고 있었어요. 침실에서 아내의 울음이 점차 작아졌어요. 그러다 멈췄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왔어요. 옷을 입었어요. 어깨까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티테이블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 테이블 위에 밥을 먹었던 우리. 당신이 뭘 해?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목이 쉬었어요. 울음으로 인해. 뭘 했다고? 나는 대답했어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무섭게 들렸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을 완전히. 우리 집, 내가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집이야? 아내가 남자를 데려와서 침대에서 벗겨내는 게 우리 집? 아내가 얼굴을 돌렸어요. 당신이 뭘 알아? 아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뭘 알아? 뭘? 당신은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아내가 목을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으면서 그 말이 정말 이상했어요. 내가 뭘 못 봤어? 나는 물었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 벗겨진 상태로 저 남자하고 누워있던 모습, 그걸 못 봤어?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만 봤어. 아내가 말했어요. 여자로 안 봤어. 사람으로 안 봤어. 네가 여자인 거 모르고 살았어? 30년을? 당신은 내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 아내가 외쳤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내 눈을 봤어? 마지막으로 언제 내 손을 잡았어? 마지막으로 언제 내 이름을 불렀어? 그 질문들이 맞았어요.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 그런 거라면 나도 잘못했어. 나는 인정했어요. 내가 침묵했어. 내가 피했어. 내가 당신을 외로움에 내버려뒀어. 아내가 놀랐어요. 내가 인정할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에 비하면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옷 벗고 뒹군 너보다 내가 더 잘못했어? 나는 계속했어요. 이게 정당화되나? 당신은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 아내가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유령이었어. 그래, 나는 또 인정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당신을 유령으로 만들었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다고 외간 남자를 만나? 더러워. 나는 물었어요. 준호는 나를 구해줬어. 아내가 대답했어요. 구해? 응. 나는 죽고 싶었어. 정말. 아내가 말했어요. 갱년기라고? 약을 먹는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 내 남편은 침대에서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누군가를 원했어? 아내가 계속했어요. 누군가는 나를 봐야 했어. 누군가는 나를 원해야 했어. 누군가는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당신도 살 수 있어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건 내 탓이었으니까. 이건 바람이 아니야. 아내가 말했어요. 이건 치유야. 이 치유? 나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치유? 우리 집에서? 우리 침대에서? 당신이 모르니까 그렇지. 아내가 외쳤어요. 당신이 절대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어디 가서도 행복할 수 없었어. 내 자신의 집에서도,
내 자신의 침대에서도. 그래서 저 남자? 나는 물었어요. 저 남자는 나를 봐줬어. 아내가 대답했어요. 나를 여자로 봐줬어. 누군가로 봐줬어. 그리고 나는? 당신은, 아내가 눈을 마주쳤어요. 당신은 외출했어. 항상 외출했어. 회사도, 술도, 골프도. 당신은 계속 나와 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 그 말이 가슴을 쏘아 내렸어요. 난 나가고 싶었어! 이 침묵에서! 나는 말했어요. 이 공허함에서! 당신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에서! 당신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았어. 아내가 물었어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내 아내야! 아내인 동시에! 목소리가 뾰족했어요. 벗겨진 상태로 다른 남자와 누워있던 여자야? 당신이 내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줬으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사랑스럽게 불러줬으면, 난 여기까지 안 갔어? 그래, 내 탓이야! 나는 인정했어요. 내가 당신을 외롭게 했어. 그런데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고 이건 뭐야? 이게 어떻게 정당화되는 거야?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나서 당신이 날 사랑해야 했어요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야? 아내가 얼굴을 묻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는 울음이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이 오히려 더 슬펐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현관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참 후 다시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 소파에, 아내가 남자와 함께 있던 그 소파에, 아무도 없는 거실, 단지 강아지만 방에서 나와 나를 봤어요. 내 모습을 본 강아지는 뭘 느꼈을까요? 강아지가 내 옆에 누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강아지와 나만 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소파에는 1시간 전까지 내가 모르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펫캠 앱의 영상 목록을 켰어요. 지난 몇 시간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남자와 키스하는 영상, 마주치는 영상, 벗겨지는 옷, 속삭이는 목소리,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이 영상들로 뭘 할까요?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아내가 죽고 싶었어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게 내 탓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영상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아내를 죽인 거예요. 천천히, 무관심으로, 침묵으로, 30년 동안. 그리고 아내는 그 안에서 누군가의 손을 찾았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요. 아내가 한 말들을 자꾸만 떠올렸어요. 난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이 목에서 맴돌아요. 여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싶지 않아. 그것도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만 봤잖아.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들이었어요. 전부 맞는 말. 나는 아내를 가족으로만 봤어요. 아내를 여자로 본 지 얼마나 오래됐더라. 언제부터 내 아내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더라. 이건 바람이 아니라 치유야. 아내가 했을 말들, 아내가 할 말들, 그 말들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놨으니까. 밤이 깊어갔어요.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일부러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나는 강아지와 함께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 소파에 강아지의 따뜻한 몸이 내 옆에 있었어요. 미안해, 강아지. 내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싶어서 깔린 이 카메라가 모든 걸 보게 한 거야. 강아지가 하품을 했어요. 그 하품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밤 나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아내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할지, 혹은 둘 다를.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침에 돌아왔어요. 나는 아직도 소파에 있었어요. 강아지가 아내를 봤어요. 그리고 짖지 않았어요. 아내도 강아지를 보고도 쓸어주지 않았어요. 단지 나를 봤어요. 내 눈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내가 말했어요. 나 떠나야겠어. 그 말이 처음 진실한 말 같았어요. 어디로? 나는 물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여기 아닌 어디로. 아내가 대답했어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걸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도 막지 않았어요. 아내가 나갔어요. 2주일 뒤였나요? 아내는 변호사와 만났대요. 나도 변호사와 만났어요. 협의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합의하에 헤어진다는 뜻이라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30년을 침묵으로 살았으니 이별도 침묵으로 하면 되겠지. 팩캠 영상들은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라면 그런 건 제출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지워야 하나요? 나는 물었어요. 변호사는 웃었어요. 남편님 맘이지. 변호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나는 그 영상들을 지웠어요. 하나하나. 아내와 남자가 키스하는 영상, 아내가 웃는 영상, 아내가 남자의 목을 감싸던 영상. 모두 팩캠 앱도 삭제했어요. 혹시 계속 켜져 있을까봐. 그렇게 해서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요. 남은 건 나의 기억뿐이었어요. 이제 나는 혼자예요. 강아지와 함께지만 혼자예요. 집도 혼자 정리했어요. 아내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 물건들 중에 입지 않은 옷들이 많았어요. 새로 산 옷들, 아내가 남자를 위해 입으려던 옷들, 그 옷들을 봤을 때 처음으로 아내가 미워졌어요. 아니, 미워한 게 아니라 아내가 내가 주지 못한 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걸 봤을 때의 그 감정,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질투? 아니, 그건 질투보다 깊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서명해야 했어요. 30년의 결혼을 끝내는 서명. 펜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30년이 법적으로 끝났어요. 지금 가끔 생각해요. 팩캠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혹은 팩캠은 있었지만 그날 오후에 충전이 안 되어서 보지 못했다면, 혹은 회사에서 그 앱을 깔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럼 나는 계속 모를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외롭다는 것, 아내가 누군가를 찾았다는 것, 아내가 죽고 싶었다는 것, 아마도 계속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같은 지붕 아래서 말 없이 침묵으로. 그게 더 나은 결말이었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건 어느 쪽이든 우린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팩캠이 보여준 진실이 없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깨져 있었다는 것. 단지 그 깨짐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 지금 나는 강아지와 작은 집에 함께 살아요. 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곳. 하지만 이 작은 공간이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 아내의 침묵도 없고, 아내의 외로움도 없고, 아내가 찾는 누군가도 없어요. 단지 나와 강아지만 있어요. 강아지는 아침마다 나를 봅니다. 그 맑은 눈빛이 30년 동안 받지 못한 것들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읽어주면 좋겠어 라는 말과 함께. 처음엔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열었어요. 편지 내용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두 문장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당신이 준 죽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 택한 침묵의 죽음이었어. 당신도 같았을 거야. 우린 함께 죽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 줬어. 미안해. 고맙다는 말은 왜 하냐고. 당신의 팩캠 때문에 모든 게 끝났으니까. 끝나지 않았으면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평생 죽어가면서 이제 나는 산다. 그 남자와도 아니고 누군가와도 아니고 나 자신으로서. 당신 덕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도 이제 살아봐. 누군가의 남편으로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 모든 게 섞여서. 하지만 그 눈물들이 흐르고 난 뒤 나는 깨달았어요. 아내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용서란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놓아주는 거라고. 30년의 침묵, 그것도 내 선택이었어요. 30년의 외로움, 그것도 내가 견딘 거였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 아내를 탓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아내를 외로움에 내버려뒀으니까. 우린 함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아내가 먼저 벗어난 거고, 나는 이제 벗어나야 하는 거였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침묵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무관심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외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직도 가끔 팩캠이 생각나요. 그 거실이 생각나요. 그 소파에 앉았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도. 그들이 행복했는지, 그 남자와 아내가 지금도 함께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 내 세계가 아니니까.